자,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치르게 되면 1교시였고요. 이제 2교시인데 듣기, 어법, 쓰기 세 영역에 걸쳐서 듣기 15문항, 어법 5문항, 쓰기 10문항에서 무려 30문항을 평가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듣기에서는 2문항의 주관식, 다음에 쓰기에는 5문항의 주관식이 있으니까 주관식이 무려 7문항이 포진되어 있는 2교시예요. 자, 먼저 19번 하면은 듣기가 하나 나오죠, 그죠? 자, 19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듣기에서 텍스트는 뉴스입니다. 뉴스인데 뉴스는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주로 정확하게 읽는 그게 사실적 듣기입니다. 꼼꼼하게 잘 들으면은 그 답이 그 내용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요. 실제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프린트된 문자로 된 지문을 읽는 거지만 이걸 음성언어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듣기 물음이 딱 나오면 듣는 지문은 음성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 다음은 뉴스의 일부다 하고 문제와 문제, 뉴스에 대한 반응이니까 비판적 듣기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 선택지를 빠르게 읽어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잘못된 선택지를 이렇게 지워가는 그런 순서로 연결하면 정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뉴스의 일부는 홍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포닌, 이것이 이제 우리 소화 능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사포닌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발효된 사포닌을 복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한번 볼까요? 홍삼은 복용 방식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홍삼의 성분 중 하나인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 전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우리 몸속에서 사포닌을 분해하는 효소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홍삼을 많이 복용해도 37%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포닌에 대한 그 효과가 없다면은 그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쭉 내려보면 한국인 10명 중 4명은 아무리 홍삼을 많이 복용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어떻게 방법론이 하나 있겠죠? 일반 홍삼과는 달리 발효된 홍삼의 경우, 그러니까 발효된 홍삼 제품인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분해 과정이 없어도 그 사포닌의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내 사포닌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가급적 발효된 홍삼을 복용하는 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뉴스입니다. 자, 뉴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1번, 사포닌 효소가 없으면 발효 홍삼을 먹으라는데 내게는 자신에게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지? 이런 방법은 뉴스가 얘기해주지 않았죠. 이런 반응은 가능합니다. 2번, 사포닌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농축 진액으로 만든 홍삼정, 고농축, 이렇게 액기스화시킨 이런 홍삼정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는 언급이나 근거 있는 표현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여기는 유시 내용에 이런 체내 흡수율을 특별히 높인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표현은 이 뉴스를 듣고 잘못 반응한 거예요. 내용을 잘못 파악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3, 4, 5는 뉴스의 내용과 뭡니까? 부합하는 일치하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연결해 두시고요. 자, 20번 한번 갈까요? 20번은 여러분 어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어법 그러면은 어법의 문법에 맞는 문장인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문장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어법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됐는가 하는 걸 평가하는데요. 그 기준이 네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어능력 인정시험에서 어법 관련 평가하는 기준이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는 첫 번째 생략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은 빠지지 않았는가가 생략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의성입니다. 중의성은 여기 한번 적어놓고 얘기할까요? 어법의 판단 기준이 네 가지.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략, 다음에 중복부터 해도 상관은 없겠죠. 다음에 중의성, 호응 이런 네 가지 기준을 두고 문제가 각각 한 문항씩 나옵니다. 네 문항. 물론 나머지 한 문항은 높임법이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높임법도 어법과 관련되죠. 종합적으로 선택지 구성을 해서 묻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생략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한 필수 성분이 빠지진 않았는가 하는 기준이고요. 중복이라는 말은 고유 한자 중복이 많죠. 우리 국어에는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한 번 더 쓰이진 않았는가 하는 기준. 그 다음에 중의성이라는 것은 중의문입니다. 보통 중의문이라 하면 한 문장을 두 가지 의미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하는데 우리가 중의문이나 중의성을 띤 문장은 문학적 표현에는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학엔 가능하죠. 그런데 올바른 문장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판단에서는 중의성을 띤 중의문은요 올바른 문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의문은 뜻이 두세 가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료한 문장이 못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중의성을 띤 문장, 즉 중의문은 그죠? 의도적이지 않은 한, 문학적 이런 표현에 의도적이지 않은 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논리적이고 올바른 문장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응이 있어요. 호응은 문장 성분 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로 주어 서술어를 많이 기준하는데 더러더러 목적어 서술어, 다음에 부사어 서술어의 관계도 묻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문장이 과연 문법적으로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는 판단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가 어법 문제다. 지금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미리 물음에서 무엇에 대한 물음이다. 어법 가운데 좀 더 세밀하게 무엇에 대한 문제이다를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20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될 가능성이니까 뭘 물은 거예요? 바로 다음 중에서 가장 적은 거니까 중의문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 아이가 나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이건 비교 대상에서 빚어지는 중의성입니다. 가령 비교 주체가 아이와 나고 책 읽는 것만이 비교 대상일 때 아이와 나중에 책 읽는 것은 아이가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고 또 비교 주체가 아이고 책 읽는 것과 나를 두고 이 둘 중에 뭘 좋아하느냐 할 때 나보다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비교 대상을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 데서 빚어진 중의성. 다음에 이번엔 아름다운 그녀의 언니가 회사에 찾아왔다. 20번의 선지 2번은요. 아름다운 그녀의 언니죠.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데서 빚어진 중의성이냐면 수식 관계에서 빚어진 중의성입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할 때 여기 관형사든 관형어든 관형절이든 관형이란 의미 기준을 띈 이와 같은 문법적 기능을 띈 그와 같은 지금 내용이 이게 수식어죠. 수식어는 대상이 그녀일 수도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게 그녀일 수도 있고 뜻 하나 다음에 뜻 두 번째는 그녀의 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식 관계에서 빚어진 중의성인데 참고로 이런 중의성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해소할 때는 쉼표 또는 문장 성분의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름다운 뒤에다가 여기 쉼표를 딱 찍으면은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아니라 심표는 휴지를 뜻하니까 아름다운 것은 바로 언니만 수식하는, 그래서 중의성을 벗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죠. 자, 여하튼 수식관계에서 빚어진 중의성입니다. 3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음이 된다는 중의성이 없습니다. 앞에는 조건을 달고 뒤에는 이런 변화를 얘기했죠. 3번이 정답. 4번은 모자 쓴 사람은, 모자 쓴이란 이런 관형절이 사람 하나만 수식하는 여긴 중의성이 없어요. 그 여자를 때리지 않았어요. 자, 4번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이 부정표현에 부정문에는 초점에 따라 그게 문장 성분의 강조입니다. 문장 성분을 강조 함에 따라서 중의성이 빚어져요. 이런 데서 중의성이 빚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에 문장 성분이 모자 쓴 사람은 주어부, 그 여자를 목적어 때리지 않았다 서술부 해서 대강 거시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모자 쓴 사람은 그 여자를 때리지 않았다. 그 모자 쓰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가 때렸다. 모자 쓴 사람은 그 여자를 목적어 강조했습니다. 때리지 않았다. 그 여자를 때리지 않았지 다른 여자를 때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모자 쓴 사람은 그 여자를 때리지 않았고 다른 물리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어 강조, 목적어 강조, 스스로 강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부정표현은 초점이란 그와 같은 시각에 따라서 중의성을 띠게 됩니다. 5번, 아줌마가 사과와 참외 2개를 깎아주셨다. 이럴 때는 사과 and 참외하면 사과 하나 참외 하나 합이 2개입니다. 근데 Y에서 끊어주면 아줌마가 사과 1개와 참외 2개 하면 합이 3개죠. 그죠? 사과 하나, 참외 2개 이렇게 해서 끊어주느냐, 같이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 걸 와는 접속조사를 해요. 따라서 접속조사가 띈 중의성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1번 갑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물었죠. 그러니까 21번은 역시 어법의 연장선에 놓이면서 호응 문제입니다. 호응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주어 소수의 호응의 빈도가 가장 문제시되기도 하죠. 바로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당신을 미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 보시면은 사장님은 당신을 미워 그랬다면 이때 미워하는 여기서 당신을 할 때 을조사가 잘못됐어요. 당신이란 목적어는 이 뒤에 뭡니까? 타동사가 와야 되는데 밉다는 무엇을 밉다? 나는 당신을 밉다라는 식의 밉다는 타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사장님이 당신이 밉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신이라는 을이 아니라 주격조사 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서술어 당신을 밉다. 이게 목적어 서술어가 맞지 않죠. 2번 갑니다. 작업장에 오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시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자연스러운 문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리 없이 순탄하게 잘 빠짐을 느껴집니다. 느낄 수 있겠죠. 2번이 정답. 자,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동그라미. 여러분 5번도 마찬가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것 동그라미 해서 여기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것주어, 한음절 주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 것은요, 보편성 이전 명사인데 것, 점 이런 한음절 주어는 뒤에 점이다 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부가 연결이 되어야 주술 구조가 적절하게, 주술 관계가 아주 호응이 적절하게 되는 편입니다. 것은 점입니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3번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고요. 5번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음식값이 비싼데도 손님이 붐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셔야 옳습니다. 4번은요.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오후 내내 TV와 소설을 읽으며 거기 밑줄 그어보죠. 자, 선택지 4번은 TV와 소설을 어떻게 해요? 읽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읽으며가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술어고, 지금 보면은 와를 중심으로 해서 TV하고 소설은 의 있으니까 둘 다 목적어예요. 그게 이중 목적어입니다. 뭐 다른 문장 성분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두 개의 목적어, 두 개의 주어가 나왔을 때는 여기 와로 연결하면서 서술어가 하나 쓰였죠. 이렇게 서술어가 하나. 그러니까 서술어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뭐를? 이 목적어 둘을 다 공유해야 돼요. TV를 읽다, 소설을 읽다. 이렇게 두 개 다 가능해야 한 번만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TV를 읽다 할 때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TV를 읽다는 목적어와 서술어에 부당하게 공유되어 있어요. 이 서술어가 목적어를 두 개를 부당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서술어가 하나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V와 TV를 보고 TV를 뭐 보고보다 보거나 이 보다라는 TV에 대한 서술어가 하나 더 연결이 돼야 돼요. 어찌 보면 생략이라는 표현도 맞겠죠. TV를 보거나 소설에 대한 목적에 대한 서술어가 읽으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읽으며로 TV까지 다 받지를 못하니까 여기 생략된 서술어를 하나 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해줘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이런 것을 서술의 공유 문제, 서술의 부당한 공유라는 이론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4번은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보니까 이와 같은 어법의 올바른 문장은 사실은 그와 같은 기준을 두고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물론 앞부분에 제가 1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학습을 여러분들더러 연결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22번 갑니다. 높임법 물었네요. 높임법은 어느 예절과 관련성 있게 연결해야 할 문법 이론의 아주 중점적인 요소입니다. 자, 선생님이 잘못된 대화를 물었어요. 22번. 높임법 얘기인데 한번 보시면은 높임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 말고도 한 서너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높임법 가운데 답이 되는 걸 한번 고려해서 얘기하면 압존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답이 지금 3번에 딱 보면은 이 압존법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볼까요?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언제 오세요? 아버지, 그것은 할아버지께 여쭈어버려요. 이 여쭙다라는 것은 할아버지를 높인 뭐다? 바로 객체 높임법입니다. 다음 동네에는 자네 정말 오랜만일세. 예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약주 한 잔 받으시지요. 괜찮으시다 할 때 시, 받으시지요 할 때 시는 주체 높임. 즉 누굽니까? 주체인 어른을 높인 거죠. 자, 교사, 교실에 누가 왔는데 이렇게 소란스럽니? 학생, 글쎄 작년에 졸업한 선배님이 들으시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 선배의 배분보다는 선생님이 손의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배님을 높여서는 안 돼요.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때 선배님께 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압존법은 우리가 주체, 문장의 주어가 있죠. 주체가 보통 여기 이제 대우의 등분이라 보고 이 화자보다 말하는 화자보다 주체 대우의 등분이 높을 때는 여기 시를 써줍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교사가 안 듣고 있다면 모르되 여기 시를 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자가 우리 국어는 청자 중심주의의 높임법입니다. 왜? 듣는 사람 위주죠. 청자의 대우의 등분이 더 높다고 했을 때는 이 주체를 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질문 말고도 예를 들어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자가 나 아들이라 손 치더라도 가령 할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하는 건 응당 맞습니다. 여기 시가 쓰였죠. 그럼 주체를 아버지를 높였다는 얘기인데 이 아버지의 배분보다 할아버지가 대우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자가 여기 나오는 문장의 주체보다 배분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 배분이 높을 때는 청자 중심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왔습니다처럼 이 아버지를 높인 표현은 불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어의 무슨 법? 압존법이라 그래요. 물론 직장에서 언어 예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교실에 누가 왔는데 이렇게 소란스럽니? 물은 사람이 교사입니다. 학생. 그래서 작년에 졸업한 선배님이 문장의 주체 주어입니다. 선배님까지 이렇게 하죠. 글쎄 작년에 졸업한 선배 한 사람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시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의 남자의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군요. 잘 지내셨어요? 남자비, 어이쿠 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인께서도 잘 지내시죠? 상대방의 아내를 높여서 부인이라고 씁니다.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소개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고요. 5번 할아버지, 넌 오늘 가족회의 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손자, 할아버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때 겸양어 낮춤말입니다. 자기 하는 말을 낮춰서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높임말, 낮춤말에 두루 쓰이는 어휘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해서 22번은 나머지는 모두 높임법에 적절하게 사용되는데 3번이 압존법에 위배되었다 하여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3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니까 쓰기 있죠. 파트가 쓰기. 쓰기 10문항 가운데 객관식 5문항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주관식이 5문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몇몇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1번입니다. 이거를 도입부라는 글의 본론에서 논의될 내용. 여기 서론 도입부고 뒤에 본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 쓰기 가운데 구성과 전개 양상의 문제입니다. 볼까요? 그동안 수많은 등산객의 출입으로 인해 몸살을 앓다 못해 중병에 들었던 지리산의 출입이 10년 만에 재개되었다. 자,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이 개방되었다는 얘기죠. 5일 오전 9시 지리산의 마지막 원시림인 칠선계곡에서 쭉 나옵니다. 넷째 줄, 이처럼 밧줄을 잡아야 오를 수 있는 곳은 7군데나 됐다. 그만큼 우거졌다는 얘기죠. 등산로를 가로막고 놓은 아람들이 소나무를 힘차게 넘어야 하는 곳도 나타났다. 이런 것은 이제 숲이 자정이나 복원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복원되었음을 얘기해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숲이 우거져 안내를 맡은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번 등산로를 찾지 못할 정도였다. 이곳의 생태계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 완전히 복구되었다. 10년 만에 자정된 능력과 복구된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지금 도입부이고 본론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지리산의 비경과 식물 군락의 생태적 가치, 그리고 자연 친화, 환경 친화적인 관광 정책의 필요성과 성공 사례.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니까 많은 사람이 관광이나 또 등산 목적을 위해서 오죠. 자연계의 생태학적 복원을 뒷받침하는 환경 정책의 필요성 가능합니다. 지리산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오랜 시간의 노력이 그만큼 많은 물량과 시간이 투여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와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각성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글이 이어지면 좋겠어요. 5번 볼까요? 관광자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원 개발은 지금 보면은 생태계의 자정 및 복원, 그죠? 복원 능력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런 친환경적인 관광이라면 모를까? 이걸 새롭게 자원을 개발하자는 것은 정책 제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죠. 하여 답이 5번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 24, 25번 봅니다. 다음 표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이 두 개죠. 한번 볼까요? 하나는 입사배는 위피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자료 수집 계획을 물었어요. 문제는 자료 수집 계획.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도표 통계 그래프가 하나 있죠. 자료 수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었고, 다음에 25번은 주관식입니다. 조건에 맞는 글쓰기죠. 자, 일단 자료를 보건데 여러분 보시면 전체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그러니까 통신비만 보니까 D그래프로
97년에 3.0%. 야, 이게 6년 만에 무려 곱하기 2 이상 올랐네요. 7.2%. 그죠? 가계지출의 품목별 비율이 2006년에 보니까 통신비가 1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겠죠? 외식비보다 더 높아요. 자, 따라서 24번 위필 바탕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자료 수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통신비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세부 항목 통신비 여러 가지 있죠.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죠? 그 다음 통신비 이외의 각 지출 항목의 수치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통신비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3번 통신비와 통신기기 가격 밑줄 통신비와 통신기기 가격의 상관관계는 이 글의 통신비 비중이 6년 만에 2배 이상 껑충 높고 지금 가계지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과는 통신기기 가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안 됩니다. 주제에 벗어나 있죠? 하여 3번이 답입니다. 다음 25번 가죠. 위의 그림과 관련해서 여러분 통계 그래프 보기 조건에 맞도록 문구를 작성해 보시오. 신문기사의 제목 형식으로 써봐라. 신문기사의 제목이니까 반드시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뭔가 뒤끝을 말꼬리를 흐리는 이런 제목도 가능합니다. 통신비 지출 비율을 다른 항목의 지출 비율과 비교하라. 그럼 바로 옆에 인접한 외식비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20자 내외 통신비 지출 비율 이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는 가계 지출 전체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적으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 25번 보면은 가계 지출에 대한 가계 지출 가운데 그죠? 가운데 또는 중 통신비가 1이죠. 통신비 비중이 외식비보다 높다. 이 얘기예요. 외식비보다 이렇게 서술 구조를 높다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안 써도 됩니다. 높아 이런 식의 제목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정답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볼 것이 불필요한 성분을 뺀 홀쭉한 기사문은 이 헤드라인 즉 표제 제목은요 아주 강렬한 인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수식구는 잘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좀 홀쭉하게 강조의 의미를 갖다 두는 게 좋죠. 가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이 외식비보다 높아.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신비 지출과 다른 항목 여기 통신비 비중 지출과 외식비를 비교했죠. 이거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가계지출 혹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가계지출 가운데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입니다. 물론 띄어쓰기에 맞춰서 바르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 평가지만 약간의 지역적입니다. 이런 서너 가지의 평가 기준을 반드시 여러분 공부할 때 읽어가면서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실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주관식의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기준도 중요하죠. 그걸 자꾸 꼼꼼히 공부할 때 학습할 때 써내려가면서 그 출제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써내려가는 이런 훈련과 연습이 충분히 연결되어야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를 원활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26번부터 27번 역시 26번, 27번도 주관식의 한 문제, 객관식의 한 문항이죠. 보건데 지금 보면은 역시 이제 쓰기 부분에 26번 윗글의 기억되기에 적절한 연결어 그러니까 접속부사 넣기죠. 객관식 접속부사는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보면은 윗글의 필제의 주장을 압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심 문장 쓰기 핵심 문장이 뭔가 중심 문장 조건은 가족임금이라는 개념 요게 주어로 하면 되겠죠. 그죠? 어문 규정을 지키라. 필자의 입장 드러나도록. 이런 두 문제입니다. 한번 염두에 두면서 차근히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가족임금이라는 개념. 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의 생계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노동자, 빵을 벌어들이는 자한테는 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개념이다. 이 일반적인 개념이고 사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가족 여기 나오는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이 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필자의 관점 의도를. 가족임금 개념은 애초에 노동시간에서 여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다. 노동력 과잉에 따른 남성 저임금의 원인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남성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과 자본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남성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과 자본 간의 타협의 산물 밑줄 긋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접속부사를 찾고자 할 때, 자, 뒤에, 가로 뒤에, 현실적으로 가족임금제는 남성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는 근거로서가 아니라, 자, 밑줄 끝까지, 빗금 딱 치고, 근거로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타협의 산물, 근거였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근거로서가 아니라니까 그 사이에 뭐예요? 역접관계니까 그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억엔 그러나 역접관계. 자, 뒤에 갈까요? 저임금 여성 노동력 동원을 합리화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족임금의 맹점이랄까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인 임금 우위를 누리면서 남녀임금 차별에 둔감해지도록 만드는 효과. 이 두 개는 뭐 부연, 덧붙여서 얘기하니까 또 이런 정도로 또 부연, 추가적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필자가 생각하는 여기 가족임금은 맨 첫 줄에 나오는 보편적인 개념의 가족임금이 아니라 이런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 점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본은 항상 새로운 공급 원천 쭉 읽고 다음에 디귿 부분 앞뒤 보죠. 물론 예전에는 디귿 앞부분의 문장입니다. 예전에는 자본이 가족임금 타협을 통해 가족생계 임금을 지불했지만 했지만 해서 밑줄 그어요. 그래서 가족임금 논리를 앞세워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지불했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기 들어갈 게 앞뒤 문맥이 역접이단 말이야. 지급했지만 의미적 형태를 보더라도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다르게 하는 그러나 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하는 접속 부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접속 부사는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이렇게 한번 접속 부사 넣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장의 구성과 전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느냐 하는 평가 문제인데 앞뒤 문맥에 비추어서 반대, 역접, 또 전환, 그리고 또 뭡니까? 부연, 첨가 이런 기능적인 파악을 잘 하시면 큰 무리수가 없어요. 4번이 답입니다. 자, 27번 주관식입니다. 윗글의 필자의 주장을 압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심 부분. 자, 그 조건에 맞는 글쓰기죠.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러니까 이건 가족임금의 개념은 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저가에 활용하는 거죠. 왜 남자보다 지금 임금이 적잖아요. 여성이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력을 저가에 활용하는 것이고 활용하는 또 성별 임금 차별을 합리화시켜준다고 했죠. 성별 임금 차별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려는 것이므로 사라져야 한다. 왜? 이게 필자의 입장이 드러나도록 써라. 필자의 관점에서. 필자의 의도에 맞게끔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라 따라서 가족임금 여러분 개념원에서 여기에 대해 적으라니까 이걸 주어로 삼고 필자의 생각은 여성 노동력을 저가에 활용하는 성별 활용하여 해도 되겠죠. 성별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이게 중심 내용. 그렇게 한번 써보는 연습을 쭉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볼까요? 28번은 우리 주관식으로 제가 연결했는데 주관식의 어휘 3개를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짧은 글짓기입니다. 짧은 글짓기. 문장화 시키는 거죠. 자, 뭐 간단히 해요. 보시면은 자신이 안 되면 조상 탓, 태도 책임 이렇게 지었는데 자신이 잘못한 일인데도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럼 피의자 문제가 판결 간주 피의자 법률과 관련된 문장이 나올 듯 합니다. 판결 간주. 여러분 여기서
전문 법률 용어지만 피의자, 이 낱말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피의자. 피의자라면 혐의가 있어서 어떤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입건은 됐어요. 그죠? 입건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몰라 판결을 안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람. 그럼 아직까지 이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에 뭡니까? 지금 보면은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은 되었지만 공소 제기, 이 공소라는 것은 이제 검사의 재판 청구권입니다. 검사가 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을 피의자라 그래요. 따라서 이름하는 피의자는 판결이니까 무슨 판결? 유죄 판결이죠. 피의자를 주로 하고 피의자는 그죠? 유죄 이렇게 적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든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간주된다. 주술구조도 맞춰가지고 피의자는 뭐로 간주된다? 이렇게 간주된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런 띄어쓰기 조심하고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간주된다. 피의자, 주어, 다음에 여기 나오는 판결이라는 부분, 다음에 간주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적절히 한 문장으로 아주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가 짧은 글짓기 문제입니다. 29번. 29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주로 여러분들 원래 기출 문제들이 주로 이제 속담이나 또 한자 성어가 비유적 표현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속담이나 또는 관용구, 한자 표현 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많아들었습니다. 그 점 유념해 두면서 어휘학습 분명하게 해두셔야겠죠. 자, 28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29번 볼까요? 다음 강연을 잘 듣고, 자, 29번은 강연입니다. 그냥 문제를 잘 읽으세요. 강연은 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자 중심의 말하기,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강연의 주장에 반대하려 해요. 강연이 이제 주장하는 바를, 이 강연의 주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장을 알고요, 여기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연의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근거, 반대하는 입장의 글을 쓰기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 논거 되겠죠. 주장과 근거를 확실히 밝혀서 몇 자, 100자 내외면 한 3문장, 조금 길게 보면은 한 3문장, 길면은 4문장 정도 되겠죠. 그렇게 적으란 얘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적어도 무방하겠지만. 자, 남자 볼까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이오 연료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의 주요 원료는 옥수수입니다. 바이오 연료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옥수수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자 입장에서 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농민의 입장에서는 쌀이나 밀보다 윤을 많이 생길 수 있는 옥수수를 선호하게 됩니다. 쭉 나오고 식량으로 활용되는 쌀이나 밀의 생산은 점점 뒤처지고 옥수수 생산이 왜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아마 이걸 자꾸 심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의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바이오 연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술로는 옥수수의 일부만을 활용하여 만드는데 연료로 만드는 과정의 효율성이죠. 크게 떨어져. 그래서 많은 옥수수가 들죠. 막대량의 옥수수가 필요하다니. 또 더욱이 그렇게 만들어진 연료 역시 효율이 떨어져
현재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경유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대체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료의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를 첨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의 지적이죠. 바이오 연료에 대한 나름대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뭡니까? 이 화자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연료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연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필자의 견해는 뭐예요? 주장은 바이오 연료,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이 정책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죠. 이 문제점이 바로 뭡니까? 근거입니다. 일종의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이 바이오 연료 정책은 뭐다? 뭔가 재고하자. 다시 한번 생각하자. 정책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에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대하는 그죠? 문제에서 강인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적어봐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답지 한번 쭉 보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1, 2, 3 가운데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환경 관련 문제는 당장의 불편함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가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바이오 연료 개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이 근거니까. 그래도 여기 반대 입장의 글쓰기는 아니다. 이건 바이오 연료 개발 정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고, 근거는 왜 바이오 연료 여기 개발이 정책에 필요한지 그 필요성의 근거를 줘야 되겠죠. 필요성. 그 근거가 아주 타당성 있게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번 얘기는 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바이오 연료 개발 철회 주장에 반대한다. 환경 문제는 경제적인 자원 내지 기술적인 자원을 떠나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 이건 내용을 유추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바이오 연료 기술이 발전한다면 기술의 발전을 지적하고 넘어가죠. 지금 현 상태로는 기술 발전이 아직까지 미흡해서 많은 양의 옥수수, 곡물이 필요로 해서 그나마 그 효율도 측면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걸 기술적으로 좀 개발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연료 기술이 발전한다면 적은 양의 옥수수를 가지고 더 높은 연료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바이오 연료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시각.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의 현실론에서 원유도 한계가 있고, 그죠? 원유도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체 에너지로서의 바이오 연료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함으로 이런 것은 논거가 되겠죠. 대체 에너지 일환으로 바이오 연료 개발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은 뭐뭐 해야 한다는 이런 그 개발 정책의 지속성을 뭐뭐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정책 명제 형태로 쓰고요. 근거가 필요성을 적절하게 연결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이 문제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다각도의 다원적인 방향을 두고 한번 생각해 두고 한번 글을 적어서 글을 다듬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자, 보시죠. 중용과 조화를 주제로 한 문단, 단락을 쓰고자 합니다. 제시된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 쓰기입니다. 뒷받침 문장인데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죠? 구체적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조화, 중용. 한쪽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화, 변증적인 중용. 이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 바로 보기 봅니다. 조화를 추구하는 상반된 내용. 화면은 가장 쉽게
여러분 항상 이런 것은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뭔데? 지금 현대 사회가 빈 부익부 아닙니까?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장과 분배. 그래서 이것 성장의 극단적인 선택 또는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1960년대 너무나 못 먹고 사니까 경제 성장의 지표에만 극단적인 매진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재벌에 배만 불려줬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보통 다른 나라의 선진화된 나라들의 재벌과는 다른 어떤 속성을 띠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죠. 지금도 그런 추세가 있죠. 그죠? 그런 흐름이. 자, 이렇게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맞물려야 한다. 이런 정도의 착안은 해두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지적은 예를 들어 성장과 분배란 단어를 넣어서 쓸 것 하는 제시만 있었더라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반된 대상을 선정하라. 여기 대상 선정의 문제에서 성장과 분배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창의적인 내용 생성과 관련이 되죠. 두 대상의 중용 조화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130자 이상이니까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지겠죠. 그죠? 한 대여섯 문장 정도로. 성장과 분배는 정책 수립을, 경제정책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할 문제이다. 양자 중 한쪽 극단만, 그죠? 양자택일로 추구하게 되면 발생하죠, 문제가. 그래서 그 한쪽 추구의 발생을 한번 적어봅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가난을 분배하는 거예요. 성장은 딱 멈춰 있는데 계속 분배만 해달라면 이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자꾸 쪼개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그 혜택이 낮아지게 되겠죠. 가난을 분배하는 것과 거시될 수 있고 분배 없는 성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성장을 추구한 재벌들이 배를 불리는. 그래서 분배 없는 성장은 가진 자의 행복만 성장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따라서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을 분배. 여기 보니까 가난을 분배하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약간의 비유적 표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한번 묘미 있게 바라보시면서 모두에게 행복을 분배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바로 조화와 중용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외듯이 알아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양자택일의 극단론보다는 무엇입니까? 조화 중용의 의미에서 이슈화시킬 수 있는 소재는 뭔가 성장과 분배가 아닐까 해서 나름대로 한번 일반론에 입각해서 배경지식과 함께 글을 다듬어보는 훈련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우리 주관식 노동 문제까지 접목을 하면서 우리 기출문제 30문제를 두고 같이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이런 실제 기출문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출문제의 문제 해결력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 제 교재, 우리 같이 공부하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로 하나하나 각 세부적인 단원에 구성된 문제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문제 해결력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과정을 잘 숙성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차게 문제 해석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했으니까 이걸 한번 모델로 한번 삼아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오시고요.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